5. 방황. 1963년도 3월로 접어들었다. 얼어붙었던 땅덩이 위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가 낙산 기슭에는 피난민들의 판자촌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탓이었을까? 서울의 변두리와 산빛 아래는 판자촌이 즐비했다. 서울은 당시만 하더라도 파괴와 폐허와 궁핍의 표본으로서 세계인들의 눈에 비치고 있었다. 서울이란 도시는 좀 묘해서 시가지 한가운데 여기저기 나지막한 산을 안고 있다. 남산, 낙산, 인왕산, 북악산, 매봉산 등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산들은 물론 옛날에는 도성밖이었다. 시가지가 불어나가니 자연, 도시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낙산은 조선시대 안성 동편의 자연적인 방벽구실을 했었다. 그래서 그것은 동대문과 자연스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낙산 꼭대기 양지바른 판자촌의 어느 단칸방에 영준의 희식이 삼촌이 새들어 있었다. 그는 땅꾼인데다가 또 약장사였다. 그래서 그는 진짜 땅꾼도 진짜 배기 약장사도 아니었다. 그는 말하자면 떠돌이였다. 그는 명예라는 계집아이를 달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법 덩치가 커져서 국민학교 4, 5학년은 조이 될 만한 나이였다. 이들은 이 양지바른 판잣집 한 칸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판잣집이 양지바를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가파른 산의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 낙산 자체가 남양이었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열면 손바닥만한 땅이 부엌 겸 마당으로 던져져 있고 그 너머는 물론 낭떠러지다. 그 마당에서는 서울의 종로통이 희부옇게 내려다 보였다. 집주인은 밥 장사를 했다. 하기야 남자 주인은 놀고 먹는 인간이었고 성깔이는 아내가 포장마차에서 밥 장사를 했다. 요사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마차가 아니다. 당시의 포장마차는 그야말로 국수나 말아 팔고 공깃밥이나 지어서 파는 간이식당 구실을 했을 뿐이다. 창신동에서 종로 5가로 넘어오는 길 옆에 그들의 포장마차는 설치되어 있었다. 아내의 친정오빠가 그 길의 한 옆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한전에서 수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오빠의 배경을 이용하여 한전 지점의 담벼락 앞 공지에다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들 부부는 오전 10시 반쯤 집을 나가 점심 장사를 하고 이어 저녁 장사를 하고서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들어왔다. 납작코에 박복하게 생겨먹은 주인 안악이었으나 성깔 하나는 빡빡해서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또순이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이 장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한전지점의 옆구리 공터를 이용하는 데는 그 수의의 배경도 작용을 했겠으나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또 곁들어 있었다. 그것은 지점 둘레의 공터를 언제나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었다. 사실 지점의 대지가 차지하는 땅이 너무 넓어 뒤편 저쪽으로는 자연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수의들로서는 정문 지키기도 바쁜데 그 후미진 뒤쪽까지 손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포장마차 아줌마는 이 일을 자기 집에 새든 땅꾼 아저씨에게 시켰다. 그들 부부로서는 그 넓은 지점 둘레를 깨끗이 청소할 짬이 없었다.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고 내일을 위한 준비에도 시간이 들었다. 조그만 딸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있는 이들 부부는 밥 장사를 꾸려가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희식이 삼촌은 이 일을 군말 없이 잘 해냈다. 그도 한전지점 담벼락 옆의 공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집의 호의와 주선이 없었더라면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특혜라면 특혜였다. 그러나 그가 멀리 뱀 잡으러 떠나버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지점 옆 공터의 정소는 영준이 몫이었다. 영준아, 명예 데리고 잘 있거라이. 올 봄에는 첫 나들이로구나. 빠르면 보름, 길면 한 달가량 걸릴 끼다. 저기 한전 옆 공터 잘 정소해라이. 희식이 부탁을 받은 영준이었지만 별로 시원한 대꾸를 않는다. 희식이 삼촌에게 이렇게 얹혀 산 지 벌써 5개월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나간 5개월 내내 영준의 이런 멍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희식이가 눈치를 보고 말조심을 하는 입장이었다. 희식이가 한전 옆 공터에서 약장사판을 벌이는 날도 영준은 잘 나가질 않았다. 그래도 요사인 많이 달라지긴 했다. 희식이와 명예의 장사판에 나타나서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알약도 돌리고 이빨 빠진 구렁이나 살모사, 백사, 방울뱀 따위를 나무 상자에 가두는 일 등을 맡고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영준이가 나서면 희식이는 아주 기분이 좋은 듯 했다. 희식이는 영준이의 어깨를 가슴에 꼭 껴안아 주는 것이었다. 벌이가 좋은 날은 바로 옆에 있는 집주인 강신혜의 포장마차에서 세 식구는 저녁을 사 먹는다. 영준은 그 시간이 조금은 즐거웠다. 그 식사 시간에는 그도 조금은 떠들어대곤 했다. 야 영준아, 뱀에게도 고추가 있는 걸 알고 있지? 고추 같은 거? 있겠지 뭐. 확실히는 모르지. 아르켜 줄까? 나도 이소마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얘. 말을 이렇게 하지만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다. 저거 좀 보라고. 영준이 오빤 알고 싶으면서 괜히 저러지. 명예가 끼어든다. 강신혜에도 희식이에게 어서 말해보라는 눈치이다. 이걸 싸구려로 말하면 안 되는데. 좋다. 오늘은 영준이가 기분이 모처럼 좋으니까에 내가 마을값으로 팔제. 배암꽃 주는 말씀이야.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는 하나인데 가지가 2개라 카이. 2가지 끝이 또 갈라져 4개의 가지라 카이. 아이고 매. 누구보다도 어린 명예가 혀를 찼다. 명예뿐만 아니라 포장마차 안 칸델라 불빛 아래 그늘을 떨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다. 아저씨 정말이세요? 명예가 다그쳤다. 영준은 명예의 변해버린 말투가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다. 어린 그녀에게서 무슨 거리감까지도 느꼈다. 그러나 몇 달을 같이 지나고 보니 그녀의 서울 말투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들렸다. 오히려 자신의 시골 말투가 두드러지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유지럴. 하지만 그걸 말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영준은 희식이 삼촌의 얘기가 꽤 의미 있게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듯 했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이 뱀의 생식기 구조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런 것을 꾸며내서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희식이 삼촌의 산행에 따라붙고 싶은 생각이 서서히 드는 것이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그는 찾아가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친 희식의 일행은 포장마차를 벗어났다. 늦은 저녁 손님을 기다리는 강신의 식구들을 놔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창신동 오르막길을 오르면 뭔가 붕붕붕 몸과 마음이 하늘로 오르는 기분을 느끼는 영준이었다. 그는 희식이 삼촌과 명예와의 생활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어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영준에게 진정 낯선 삶의 감각을 끼쳐 주었지만 그것은 역시 따뜻한 체온을 지니고 있었다. 영준은 자신도 모르게 희식이 삼촌에게 심적으로 기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희식이 삼촌은 자주 여행을 떠났고 돌아오는 날짜도 언제나 일정하지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영준이더러 집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충고하곤 했다. 자기가 매형이 계시는 데를 알고 있는데 무사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준은 희식이 삼촌의 어떤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 고집불통의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없는 유형의 인간인 듯 했다. 영준아,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지?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해줄까? 엄마, 영준이 오빠한테만 얘기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같이 들으면 되지 뭐. 명예는 다 아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는 몰라도 해보이소. 영준은 도무지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없었다. 자신은 분명히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도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도무지 경황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저기 말이야, 구렁이하고 살무사하고 방울뱀하고 백사하고 코브라하고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까? 아, 그걸 누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아요. 거기다가 왕뱀도 있잖아요. 그래, 왕뱀까지. 영준이 오빠가 그걸 알 턱이 없죠. 왜? 그래도 그동안 많이 봤잖아. 아니죠, 아직은. 삼촌이 얘기해보세요. 그래. 영준아, 잘 들어라. 구렁이는 복부의 비늘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서는 나무를 잘도 오르내린다. 우리들이 잡기에 제일 수월한 편이지. 살무사는 축축한 숲이나 늪지대에 많은데 이놈을 잡아 소주에 오래 담가뒀다가 마시마 만병이 다 낫는다. 색깔은 조금 누리끼리한 편이거든. 우째 보마 알라들 똥무대기 같기도 하지. 방울뱀은 말이다. 이것도 살무사라고들 하는데 꼬리의 끝마디를 흔들어서 괴상스러운 소리를 낸다 아이가. 물리면 죽는다는 독종이야. 백사는 뱀종의 뱀으로 보약으로는 최고로 치지. 잘 눈에 띄지를 않아. 방울뱀은 회색이 짙고 백사야 물론 희지. 그러고 왕뱀은 뱀의 원수, 즉 뱀 잡아먹고 사는 뱀이지. 아가리가 굉장히 커서 구렁이 대가리를 한 입으로 집어삼키지. 코브라는 어른 키보다 더 크다 아이가. 대가리를 낫같이 쳐들고 독을 쏘면서 달린다 카대. 이제 그만하세요 삼촌. 아니야, 들어봐. 내가 뱀 얘기는 처음 하잖아. 뱀이란 동물은 묘한 게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들은 도무지 부모를 몰라보고 자기 새끼를 몰라봐. 싸질러 놓고 나면 그만이야. 뒤도 돌아보지 않아. 물론 알로 태어나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새끼들도 절대 부모를 찾지 않는다고. 뱀 중에는 다른 뱀을 잡아먹고 사는 놈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뱀이죠. 명예가 숨을 핥아기면서 말을 거들었다. 삼촌의 입을 막아버릴 심산인 듯 했다. 그러나 영주는 희식의 삼촌의 얘기를 더 듣고 싶었다. 희식이 삼촌요, 그라마 뱀은 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겨? 아, 그거 말이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와 이래 소식이 드넓고 그거 말이다. 간단하르지럴. 뱀은 말이다.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미각 기능도 없다 이거 아이가. 그런데 코와 입 천장에 아주 예민한 청각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둘로 갈라진 혓바닥은 주변의 냄새를 맡아갖고 입 천장에 붙은 맛보는 기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지. 이슥한 밤중에 올려다 보이는 낙산 기슭은 가파르기만 했다. 세 사람은 다들 헐떡거렸다. 그러나 기분은 꽤나 좋은 듯 했다. 희식은 영준의 기분을 살피고 있었다. 희식에게 영준은 너무나 귀한 존재였다. 죽은 누님에게서 영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던가. 누님이 영준이를 알 턱이 없었다. 김차석이 누님에게 그렇게도 자주 영준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준은 5살 때였던가 그의 여름에 뱀에 대한 무섭고도 징그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꼭 무섭고 징그럽기만 하지도 않다. 오히려 뭔가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의 여름에 어린 영주는 지독한 독감을 앓았다. 국민학교에도 입학하기 전이었으리라. 열이 너무나 올라 어린 것이 혼수 상태에 빠지곤 했다. 병원 의사는 대나무 망치로 영준이 무릎을 때려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린 것의 건강이 염려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연길 내외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의사에게 죽자 사자 매달려 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의사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열이 솟구치기를 기다려 해열제를 주사하는 방법밖에는 별 방법이 없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길이 웬 약탕관을 보자기에 싸들고 왔다. 그는 병원 측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여보, 여기 국물을 조금씩 떠먹이라고. 그러나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볼이 부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자, 어서. 아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숨죽인 목소리였으나 분명히 강압적이었다.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보자기를 열어 약탕기의 뚜껑을 열고 거기 담긴 국물을 사발에 부었다. 하얀 국물이었다. 내용물은 무엇인지 보이질 않았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어린 것의 입에 떠 넣어 주었다. 무엇에 우라가 치미는지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온종일 노란 기름이 동동 떠도는 그 국물을 마시는 어린 것은 그날 밤 기이하게도 계속 잠을 잤다. 해열제를 놓을 정도로 열이 오르지도 않았다. 하룻밤을 무사히 지낸 어린 것은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뭔가 조금은 병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어머니요, 이 국물이 뭔겨? 쓰지도 않네요. 고소하구마. 나도 모른다.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약인데 화가 났는겨? 엄마는 죽을 열병을 앓는 아들이 너무나 측은한 모양이었다. 눈물을 찍어내었다. 말해 보이소. 이게 무슨 약인겨? 내가 무구마 죽는 약인겨? 걱정하지 마래. 죽는 약이 아니고 금방 낫는 약이다. 그런데 와 화가 났는겨? 그게 말이다. 뱀탕이라 하는 기다. 어린 것은 잠시 대꾸가 없었다. 눈을 껌뻑이며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일 만한 기력이 없는 듯 했다. 내가 겠다고 너가 아버지한테는 가지 말해. 병은 기똥차게 잘 낫는다마. 그런데 왜 화를 내는겨? 어린 것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부르퉁한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인자는 화 안 낼 기다. 그런 것은 니는 몰라도 된다마. 엄마는 아들의 호전에 정신이 팔려 마음이 금방 가벼워졌다. 엄마의 분부대로 영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뱀탕 얘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영준이가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 징그러움과 신비감을 아울러 가지게 된 동기이다. 그 후 가끔 희식이 삼촌이 뱀을 담은 나무 상자를 옆구리에 메고 집에 나타나곤 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라 숙제와 예습 복습에 몰려 깊은 관심 같은 것은 가져보지 않았다. 또 뱀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꼭 뱀이라고 일러주지도 않았다. 그냥 뱀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다. 하기야 영준이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 연길이 폐가 나빠 직장까지 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도 역시 독사를 무려 100마리나 삶아먹고 병석에서 일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영주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지나쳐 듣고 있었다.